영조 15년 겨울 한양 서쪽 끝 산골짜기.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고 까마귀가 기침 같은 울음을 토했다. 그곳에 남천이라 불린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눈으로 하늘을 읽는 자라 불렀다. 남천의 집은 초라했으나 문전은 늘 북적였다. 관원, 상인, 먼 고을의 농부까지 그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남천이 가장 아낀 것은 세상의 명성도 은전도 아닌 외동딸 소연이었다. 소연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다. 장난꾸러기들이 모래를 뿌리며 싸울 때도 그녀는 조용히 그들의 눈동자를 오래 응시했다.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금세 잊는 순간에도 소연은 작은 손끝의 떨림, 호흡의 빠르기까지 놓치지 않았다. 남천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에게는 보통이 아닌 눈이 있구나. 어느 장날 남천은 딸의 손을 잡고 북적이는 장터에 나갔다. 북소리, 소 장수의 고함, 기와집 틈새에서 풍겨 나오는 구운 떡 냄새.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소연은 한 소년을 보았다. 볼은 움푹 꺼지고 손은 떨리며 눈동자 속에 작은 불씨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 아이 눈에 불씨가 보여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남천은 깜짝 놀랐다. 내가 평생 갈고 닦은 눈을 이 어린 딸이 이미 깨닫다니. 그날 밤 그는 촛불 아래 딸을 불렀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러나 거울만 보아서는 안 된다. 거울 뒤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해요? 눈뿐 아니라 귀로도 들어라. 숨소리, 발자국, 심지어 침묵까지도. 모두가 마음의 언어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 남천은 병에 쓰러졌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친 눈바디 그는 힘겹게 딸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관상은 칼이 아니다. 사람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끝으로 남천은 세상을 떠났다. 소연은 홀로 남았다. 사람들의 태도는 곧 달라졌다. 스승이 죽었으니 딸이 뭘 하겠나? 찾아오던 이들이 끊기고 굶주림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 산모가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렸다. 소연은 맥을 짚고 창문을 열라 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라 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이 터졌고 산모도 살아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정말 이 아이가 살렸다. 그 소식은 은퇴한 의녀의 귀에도 들어갔다. 궁에서 의녀 견습을 뽑는다. 내 눈을 더 크게 쓰고 싶다면 가거라. 궁궐의 문은 높고 차가웠다. 시골 계집이 뭘 하겠어. 그러나 소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의원 앞 평복을 입은 고위 관리가 다가왔다. 풍기는 기품이 범상치 않았다. 그대가 소연인가? 내 얼굴을 보아달라. 소연은 눈을 맞는 순간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옆에서 자라났다. 대감, 멀리서 오는 재앙은 대비할 수 있으나 가까운 배신을 조심하십시오. 소연의 말은 곧바로 내수사의 책임자 서운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평복 차림으로 나타나 연약한 듯한 시골 계집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힘을 느꼈다. 그대가 방금 나를 본 것만으로 가까운 배신을 경계하라 했지? 그렇다면 내수사 곡창을 함께 보러 가겠는가? 내수사는 왕실의 곡식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장부상 곡식은 가득했으나 막상 창고에 들어서자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감, 공기가 이상합니다. 곡식이 가득하다면 따뜻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여기는 차갑습니다. 서운은 눈을 크게 떴다. 소연이 가리킨 구석에는 새끼줄이 늘어진 채 벽과 이어져 있었다. 서운이 직접 손으로 밀어보니 숨겨진 벽문이 드러났다. 문 안에는 빼돌려진 곡식 자루가 가득했다. 떨며 무릎 꿇은 창고지기는 가족이 굶어 죽을까 두려웠습니다라 했지만 소연은 단호히 말했다. 이 사람은 주범이 아닙니다. 그의 손끝이 끊임없이 떨립니다. 두려움의 떨림이지 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주범은 그를 시킨 상급 관리일 것입니다. 조사 끝에 실제로 고위 관리의 횡령이 드러났다. 서운은 즉시 임금 세조에게 보고했다. 세조는 흥미로워했다. 여인이 관상을 본다니 직접 보자. 왕 앞에 선 소연은 떨리는 가슴을 다잡았다. 임금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더불어 미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전하, 가까이에 위험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가까운 이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부승지 유광필이 급히 달려왔다. 급보입니다. 영모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세조는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나 소연은 유광필의 얼굴에서 미묘한 떨림을 보았다.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순간 높아졌다. 손끝에는 검은 먹물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전하, 저 편지는 위조입니다. 종이의 마름이 고르지 않고 인주의 색이 계절과 맞지 않습니다. 글씨의 획마다 마르는 정도가 달라 두 시각에 쓴 흔적이 있습니다. 세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유광필, 사실을 말하라. 유광필은 당황하며 무너졌다. 용서하소서. 오늘 밤 12명이 움직일 예정이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다. 즉시 군사를 불러 국문을 봉쇄하고 영모 세력을 일망타진했다. 횃불이 밤하늘을 가르고 병사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소연의 말대로 12명의 역적이 체포되었다. 그날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경악했다. 한 소녀가 눈빛만으로 왕조의 위기를 막았으니 말이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소연의 눈은 칼보다 더 강력했다. 위기가 지나간 뒤 세조는 소연을 불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재능에 남녀가 없음을 나라가 먼저 증명해 주십시오. 여인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이제부터 너는 궁중관상 자문관이 되라. 내 곁에서 사람을 살피고 조언하라. 그날 이후 소연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군조를 구했고 덕망 있는 선비를 발탁해 조정에 청거했으며 탐욕의 눈먼아전을 단호히 꾸짖었다. 그녀가 적어둔 비망록 첫 장에는 아버지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관상은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 세월이 흘러 소연은 은빛 머리칼이 드리워진 노년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더 부드러워졌다. 어느 봄날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선 소연은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 저는 나쁜 자를 벌하기보다 좋은 일을 지켜주는 눈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걸은 길을 부디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바람이 잎을 흔들며 대답하듯 속삭였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그녀의 눈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 그리고 후세는 알게 되었다. 진짜 관상이란 얼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늬에 새겨지는 것임을.